그날 저는 시댁 대문 앞에서 비명을 삼켰습니다. 20년 동안 낡은 운동화만 신으셨던 아버님이 눈부시게 하얀 가죽 구두를 신고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언니, 아버지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75에 옷 새로 사 입으시고 분명히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재산은 어떡하고요?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재산, 꼬신다, 의심. 제 마음속에도 검은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분홍색 꽃다발을 들고 아버님이 향하신 곳은 뜻밖에도 어느 낡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채색으로 살던 아버님이 왜 하필 오늘 하얀 구두를 신으셨을까요? 20년의 침묵을 깨고 시작된 한 노신사의 가슴 시린 비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저는 시댁 대문 앞에서 비명을 삼켰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상자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과 2개가 대굴대굴 굴러나갔지만 저는 그것조차 주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목구멍이 바짝 조여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제가 아는 시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하얀 구두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죽 구두. 그 구두는 마치 신랑이 예식장으로 향하는 날 아침에 신는 그런 구두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설레는 마음이 담긴 듯한 구두. 제 시선은 그 구두에서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흰색 면바지가 보였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림질된 바지. 허리춤엔 갈색 가죽 벨트까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베이지색 린넨 셔츠가 9월의 선선한 바람에 살랑살랑 펄럭였습니다.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정갈하게 걷어 올려져 있었고 목 부분의 단추는 2개 정도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챙이 넓은 파나마 모자가 살짝 비스듬히 눌러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북처럼 울렸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입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26의 새댁으로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낡은 검정 운동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진 끈도 제대로 묶지 않으신 그런 운동화. 그 위론 늘 색바랜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회색이었는지 남색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빛이 바랜 세탁을 수없이 반복해서 천이 얇아진 그런 옷. 그리고 늘 묵묵하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셨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제 앞에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서 계셨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겨우 짜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낯설고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시며 현관 옆 화분만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화분엔 시어머니가 생전에 아끼시던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 언저리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귀까지 빨개지셨습니다. 어색함과 민망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냥 산책 좀.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을 무채색으로 살던 아버님이 왜 하필 오늘 눈부시게 하얀 구두를 꺼내 신으셨을까요? 그 발걸음이 향한 곳에 숨겨진 가슴 시린 비밀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보시겠어요?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등줄기엔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9월의 선선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현관을 나서셨습니다. 흰 구두 소리가 대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또각또각 경쾌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사과를 주워들고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9월의 오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추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고 어디선가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평화롭고 고요한 오후였는데 제 가슴 속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서 시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28의 젊은 신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계신 모습, 저는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20년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20년 하고도 석 달째였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6월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시다가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시던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셨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기셨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사흘 후 5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나이 55, 너무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되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영정 사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가도 자식들이 울어도 시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 아팠습니다. 너무 슬퍼서 우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정년까지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도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혼자인데 뭐하러 돈을 더 벌겠니? 퇴직금으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이 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이 장남이었기에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이 좋다. 너희 엄마 냄새가 남아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식들을 모두 돌려보내셨습니다. 시누이들도 함께 살자고 했지만 시아버지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 혼자 사는 거 익숙하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서로 안 싸우고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것이 시아버지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뵈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괜찮으니 자식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라고. 당신은 돌보지 않아도 되니 각자의 가정이나 잘 꾸려가라고.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레이스 커튼, 시어머니가 수놓으신 방석, 시어머니가 심으셨던 화분들,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장도 화장대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흰 구두를 신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을 봤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한테서 먼저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시누이가 일주일 전에 시댁에 들렀다가 시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매일 외출하신대.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무덤덤함 뒤에 숨겨진 불안을, 남편도 저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운동 나가시는 거겠지. 건강 챙기시려고.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저 응 하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시누이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찔렀습니다. 언니, 어제 아버지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신우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언니도 눈치채셨죠? 아버지 요즘 이상하시잖아요. 옷도 새로 사 입으시고 매일 외출하시고 분명히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난다. 누군가를.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도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해버렸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도 외로우셨을 텐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참 순진하시네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75이에요. 그 나이에 누굴 만나시겠어요? 혹시 형님 재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산,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되신 지 20년이에요. 그동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쓰시고 모으신 돈이 얼마인데 그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아버지 꼬시면 어떡해요? 꼬신다. 그 표현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가 제일 가까이 계시잖아요. 자주 가보세요. 아버지 뭐 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이상한 사람 만나시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신우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재산, 꼬신다, 확인한다. 그 단어들이 제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과연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시아버지의 행복일까요? 아니면 재산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신우이의 말이 틀렸다고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도 그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둘째 신우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언니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웠지만 역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아버지 요즘 냉장고에 음식 많이 있던데요.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양이더라고요. 과일도 비싼 거 사다 놓으시고. 저도 봤습니다. 지난주에 시댁에 들렀을 때 냉장고엔 평소와 다른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샤인머스켓, 멜론,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반찬들. 시아버지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혹시 누구 집에 가져가시는 거 아닐까요? 둘째 신우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가족의 평온함이 깨지는 게 두려운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누이들의 말이 자꾸 신경 쓰여서 평소보다 자주 시댁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거의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찾아뵈어도 이미 외출하신 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10월이 되었지만 아직 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날씨였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빨리 차에 싣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낯익은 흰 구두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흰 구두, 흰 바지, 베이지색 셔츠, 그리고 파나마 모자.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왜 숨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꽃집 앞에 서 계셨습니다. 꽃집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비교적 큰 꽃집이었습니다. 쇼윈도엔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미, 백합, 카네이션, 국화. 가을 햇살을 받아 꽃잎들이 반짝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꽃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무슨 꽃을 사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가로수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를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그 자리에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꽃집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분홍색 포장지로 감싼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연분홍색 카네이션 한 다발. 시아버지는 그 꽃을 소중하게 안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걸으셨습니다.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뒤를 따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발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구부정한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아버지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느릿느릿하게 끌듯이 걷던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설레는 듯한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블록을 걸어가시더니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약국이었고 2층과 3층은 간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건물 옆 계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시아버지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시동도 걸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 걸까? 꽃을 사가지고 가시는 걸 보니 분명 누군가 만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자꾸 시아버지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카네이션을 안고 가시던 모습, 그 조심스러운 손길, 설레는 듯한 걸음걸이,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시누이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흰 구두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흰 구두에 흰 바지, 베이지색 셔츠 차림이셨습니다. 손에는 역시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노란 국화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시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제 차를 보지 못하시고 계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한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낡은 리놀륨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위에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햇살 요양원. 요양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오시는 거였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로비가 보였습니다. 소파 몇 개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벽에 몸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할머니께 꽃을 건네셨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마치 꽃이 뭔지 모르시는 것처럼 시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입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아이에게 말하듯이. 할머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인식이 없었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저 미소 지으시며 할머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대부분은 그저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로비에 계신 할아버지 말인데요. 자주 오시나요?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저분이요? 6개월 전부터 매주 오세요. 화요일이랑 금요일마다요. 6개월. 제 귓가에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기 계신 할머니는요? 제 질문에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환자 정보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분은 가족이 없으세요. 중증 치매로 여기 계신 지 2년 됐고요. 외로워하셨는데 저 할아버지가 오신 뒤로 많이 밝아지셨어요. 비록 할아버지를 알아보진 못하시지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로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를 의심했던 저 자신이, 재산을 걱정했던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흰 구두를 신고 누군가를 사랑하러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조차 돈이라는 잣대로 오해하곤 합니다. 뒤늦게 깨달은 아버님의 진심에 마음이 먹먹해지셨다면 따뜻한 좋아요로 어르신의 예쁜 사랑을 응원해 주세요. 저는 요양원을 나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버님 댁으로 가요. 형제들 다 모이게 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일이야? 네.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시누이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당연하다는 듯 동의했습니다. 둘째 시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오겠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녁 7시 시댁에 모였습니다. 남편과 두 시누이 그리고 저. 시아버지는 외출해서 막 돌아오신 참이었습니다. 역시 흰 구두 차림이셨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다가 거실에 모여있는 자식들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슨, 다들 왜 모였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다녀오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시며 현관 쪽만 바라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햇살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도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그들의 얼굴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오해했어요. 아버님이 누구를 만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뒤를 밟았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이 없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계셨더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님을 의심했어요. 제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황급히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너희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여보, 나중에 혼자 되시면 누군가를 도우며 사세요.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라고. 시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안 났어. 그러다가 우연히 요양원 봉사 광고를 봤지.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할머니를 만났어.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희 어머니랑 닮았더라고.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거실에 흐느낌이 흘렀습니다. 큰 시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누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요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함께 갔던 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할머니께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할머니께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고, 창밖에 단풍이 들었다고, 며느리가 함께 왔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습니다. 비록 이해하지 못하셨겠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좋으신 듯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왜 흰 구두를 신으시는지. 시아버지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흰 구두 신은 남자가 멋있다고 했대. 직원한테 들었어. 그래서 나도 한번 멋쟁이가 되어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떠났지만 시아버지는 그 사랑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외로움을 간과합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말할 때 정말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응원보다는 의심을 먼저 합니다. 제 시아버지의 흰 구두는 제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이를 향한 따뜻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참 붉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원 정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저 노을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흰 구두를 신고 환하게 웃으시면서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고 다른 이의 온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아버님의 흰 구두가 가르쳐 줍니다.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외로운 마음을 가만히 안아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으로 내일 밤 또 만나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랑하는 이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